혹시 한국 정치판에 사라졌던 좀비가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리박스쿨. 아니, 한동안 잠잠해서 다들 사라진 줄 알았던 단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활동을 다시 시작하니까 언론에서 딱 붙인 별명이 돌아온 좀비예요. 대체 왜 하필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자, 리박스쿨. 이름부터 좀 봐야겠죠?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리,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박을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해요.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들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조직적인 온라인 댓글 공작,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 바로 이 두 가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조직의 실체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바로 언론사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 댓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딱 이 포스터 한 장이었거든요. 뉴스타파가 이걸 보고 인턴 기자를 자원봉사자로 위장시켜서 그 조직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렇게 잠입한 기자가 처음 받은 지령 중 하나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재명을 닦아야 돼. 와, 이 한 문장에서 이 단체의 정치적인 목표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죠. 이 여론전을 위해서 동원한 게 뭐냐면 수많은 온라인 아이디였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마치 무기처럼 총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활동의 주 타겟이 청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활동 잘하면 장학금도 주고 취업도 시켜줄게. 이런 달콤한 말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했던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쳤을까요? 이들의 활동 계획, 그러니까 이 플레이북을 들여다보면요. 전선이 아주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는 자유손가락군대, 이걸 줄여서 자손군이라고 불렀대요. 이 자손군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맡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특정 이념을 가진 강사들을 키워서 초등학교에 침투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 댓글 공작,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채팅방에서 시간대별로 공략할 기사를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총알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아이디로 다 같이 달려들어서 댓글을 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조직적으로 좋아요를 막 눌러서 소위 베스트 댓글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전혀 상관없는 날씨 기사 같은 데까지 가서 작업을 했대요. 이 모든 걸 청년조장이 직접 실적까지 관리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더 우려스러운 계획은 오프라인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바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였어요. 자신들이 키워낸 강사들을 바로 이 늘봄학교에 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계획이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잠입 기자가 들어갔던 강사 양성 단체 채팅방, 이것만 해도 2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 단순 계산만 해봐도 벌써 수백 명이 모집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리박스쿨이 그냥 단독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취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거대한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결망의 중심에는 리박스쿨 대표인 손효숙 씨, 그리고 애국단체 총협의회의 이범 같은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들의 연결고리가 교육부나 심지어 대통령실 같은 국가기관에까지 닿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네트워크의 이념적인 배경이나 그 영향력이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는데요. 바로 한 유력 정치인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된 거죠. 네, 바로 이현주 의원입니다. 과거에는 프리덤 컬리지 같은 보수 성향 단체에서 강연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당직을 맡고 있단 말이죠. 이 극적인 정치적 행보의 변화만큼이나 그녀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강연 영상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굉장한 혁신적 리더였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시대의 공과를 모두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더 논쟁적인 발언도 나와요. 일시적으로 좌파가 돼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같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마치 반대 정치 세력의 위장에서 잠입한 다음에 내부에서부터 장악하자는 그런 전략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던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비판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전부 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리박스쿨 사건은요, 그냥 한번 툭 튀어나온 해프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끈질기게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먼저 꼭 선거철만 되면 이런 조직들이 슬그머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언론에 의해서 그 실체가 폭로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증거는 어느샌가 사라져버려요. 결국 이 조직들은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훨씬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딱 좀비처럼요.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는 건 이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변부 단체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겠죠. 만약 보도 내용처럼 정치 권력의 최상층부와 연결된 아주 조직적인 네트워크라면 이건 우리 사회의 공론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믿는 이 세상은 과연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